제주의 작물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감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감귤 못지않게 전국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제주의 또 하나의 작물이 있습니다. 뭐 다들 감이 좀 오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로 가져와 봤거든요. 바로 메밀입니다. 네. 오늘 그 숨겨진 제주의 메밀의 가치를 다시 꽃피워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부터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메밀 농사가 아닌 메밀 농업을 하고 있는 현재 보로맛 대표 이종인입니다. 네. 농사가 아닌 농업을 하고 계신다. 이게 뭔가 네.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지근 연구소의 김진경 소장입니다. 잊혀져간 제주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제주의 작물들을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첫 애를 낳고 처음 끓여주신 모멀 조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밀에 대한 사랑이 좀 유별납니다. 그래서 오늘 메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네, 어제 와서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조금 더 이야기거리 풍성하게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이렇게 각 그 분야에서 이 메밀에 관해 가지고 정말 공부도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으니까 사실 메밀이 최대 생산지가 제주다라는 것도 저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특별한가 궁금해요. 어떤 점이 제주 메밀이 특별한가요? 제주 신화에서 네. 메밀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자청비 이야기죠. 세경본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자청비가 굉장히 특별한 여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빗대면 데메테르, 그다음에 페르세포네, 대지의 여신 딸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여신 아테네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을 전해준 어떤 문화 기원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뭐 한반도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모카씨를 전해준 문익점과도 비슷한 속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직능과 속성을 가진 여신이 자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주도 신화에서는 자청비가 지모신이자 공모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경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청비의 부모가 늦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어서 치성을 들여가지고 얻은 그런 아이가 자청비죠. 그래서 스스로 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자청비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어깨에 금새별이 송송이 박힌 자청하여 태어난 어여쁜 자청비 오곡시약하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네 장남들에게 흉년을 주고 맘씨 좋은 노인들에게 풍년이 들게 하네 하늘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서 자청비가 그 전쟁을 평정하고 그다음에 그 공으로 오곡종자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세경신, 그러니까 농경신, 공모신으로 좌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메밀과 관련한 키포인트는 가장 마지막 대목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오곡종자를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농사를 하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놓고 온 거예요. 이게 이 메밀씨를 뒤늦게야 가져와서 다른 오곡종자들보다 늦게 뿌렸기 때문에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다른 오곡종자들을 다 뿌리고 난 뒤에 메밀씨를 뿌려도 같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사법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농경 민속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메밀이 생육 기간이 다른 작물보다 짧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다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대목에 대한 어떤 신화학적인 의의는 다른 오곡종자를 뿌릴 수확 시기를 다 놓쳐도 그래도 여전히 메밀은 남아있으니까 메밀이라도 나중에 뿌리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구황작물적인 의미, 대체 식물로서, 작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세경본풀이 속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청비 신화처럼 우리가 이제 그 뒤늦게 우리가 씨앗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 씨앗을 이제 뿌렸는데 이제 과연 이게 수확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밀은 수확 시기가 좀 늦어도 이게 생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확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제 태풍이 또 강한 태풍이 한 3-4개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른 곡물들은 그 씨앗을 파종을 했을 때 그 시기가 놓쳐버리면 다시 재파종을 한다 하더라도 수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메밀을 뿌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밀의 어떤 그 농가 소득이 투철하게 높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대체 작물로서 이제 하는 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또 소장님은 네. 아기를 낳고 아, 네. 먹은 음식이 네. 그 메밀 조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밀이 구황작물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요즘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구황작물, 어려울 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작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주의 주 고기, 뭐 보리,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보리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조라고 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뭐 메밀도 수확이 많이 되는데 그럼 메밀은 밥으로 지어서 밥으로 먹었을까? 라고 했을 때 메밀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메밀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1년 365일 가정마다 비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집에 딸이 출산을 하면 엄마가 할머니가 정성으로 메밀로 조배기를 해줬었고, 이제 굿이나 이제 우리 마을제가 있을 때 돌레떡을 만들어서 바쳤었고, 그리고 제사가 있으면 조상들을 위해서 메밀묵을 만들어서 바쳤고, 그렇다고 보면 구황작물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격이 메밀은 제주의 일생일에 아주 중요한 가루로서 보관되어진 그런 음식 재료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소장님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게 자청비 신화의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갖고 온 게 이제 메밀 종자잖아요. 근데 자청비 이야기의 중간에 이미 메밀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꼬시기 위해서 이미 메밀 범벅을 3덩이 만들어 가지고 간다던가 아니면 문도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은 문도령을 이제 잘 숨기기 위해서 이제 는쟁이 수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이제 문도령을 죽인 사람들한테 꾀를 부려 가지고 잘 넘긴다던가 위기를 이미 메밀이 등장하는데 그 끝에 또 와가지고는 자청비가 메밀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사 맥락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다각도로 집어넣어야 될 만큼 그만큼 메밀이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화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화가 일상이고 일상이 신화인 제주 신화가 그래서 왜 제주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곧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신화 요소 1화 가운데 하나가 이 자청비 신화에 나오는 메밀 관련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살짝 이걸 친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친 거긴 한데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메밀이 언제 이제 확실히 들어왔는지 이런 걸 보면 신화를 보면 나중에 들어왔다는 게 분명히 서사간에는 약간 그 모순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산모한테 이제 먹이려고 한다면 어쨌든 산후조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몸에 좋은 거는 맞는 거죠, 메밀이. 귀했던 음식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피를 삭혀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주도 어머님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메밀을 물에 개어서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뜯어서 하는 수제비가 아닌 숟가락으로 떠서 이제 물에 넣어서 익히는 아주 연하고 말랑말랑한 조배기를 먹었는데요. 저희 말고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은 어떤 걸 먹었냐면 조배기를 먹지 않고 뜨거운 물에 메밀가루, 생메밀가루를 풀어서 마셨다라는, 아니면 전통주인 오매 기술에 메밀가루와 꿀을 타서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세대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귀했고 산모한테 탁월한 기능이 있었다고 믿어졌던 음식인 건 분명해요. 아까 근데 이현정 박사님께서 잠깐 질문을 그렇죠. 하셨었어요. 제가 던졌어요. 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보니까 막 설화에도 나오고 네. 신화에도 나오고 이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재배를 시작하게 된 건지. 정확히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는 게요. 왜냐면 이제 고서에서도 정확히 특히 제주도는 이렇게 기록 문화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재배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메밀이 언급된 게 1236년 향약 구급방이라는 일방서에 메밀이 기록이 돼 있지만 그게 제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썰에 의하면 그 삼별초 항쟁 마지막 작전이가 이제 제주였잖아요. 아마 그 전에도 메밀 농사는 됐었지만 몽골에서 원나라에서 가져온 메밀 농사 기법이 많아서 많이 수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 그렇게 추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메밀을 특정하게 콕 집어서 신화에 담아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면 주몽 신화 같은 경우에는 유화가 이제 주몽한테 오곡종자라든지 보리씨를 갖다가 줬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 쪽에서는 조예요. 이게 조를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가 조를 물고 와서 이제 파종을 했다. 또 우롱차가 유명한 지역에서는요, 새가 우롱차 잎을 토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롱차의 최대 생산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반도 내에서 육지부에서도요, 신화는 없고요, 민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밀 노래라는 게 전승이 돼요, 한반도 지역에. 그러니까 민요는 있되 신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제주도 사람들은 이 메밀 이야기를 자청비 신화로 끌어오면서 메밀에 대한 인식이 좀 유달리 남달랐고 굉장히 특별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약간 들은 얘기인데 그 자청비가 이제 그 씨앗을 가져오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메밀이 그 종자가 예쁘진 않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꽉 쥐었다는 얘기가 있고 겨드랑이에 끼었다고 해요. 겨드랑이에 끼니까 메밀 종자가 내 귀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육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좁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좀 겨드랑이 얘기하니까 메밀이 또 빨리 익잖아요. 다른 곡물에 비해서. 그래서 제주도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메밀은 겨드랑이에 끼어도 익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 끼어도 산이 막 여기서 자라고. 우리가 이제 메밀 소비는 쭉 이어져 온 건가요? 예부터? 사실 메밀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부터 쭉 일상에서 많이 접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956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이제 그 농산물 자체가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입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밀가루인데 밀가루죠. 예. 밀가루 식물들이 들어오다 보니 국수나 그다음에 우동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다 보니 점점 메밀이 밀려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메밀 값이 제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 가격으로는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짓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1000평을 농사를 했을 때 우리가 40kg짜리 가마니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한 8가마니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8가마니를 환산을 해보면 사실 1년 수익률이 한 100만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농사가 아닌 농업으로 한다라는 게 이게 저희 부모님이 했을 때 이게 농사였던 거였어요. 씨를 뿌려서 원물을 생산해서 원물을 파는 정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가지고 성장이 되면 그것을 수확을 해서 상인한테 넘기면 그 메밀이 이제 봉평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시중에 보면은 메밀을 한번 사 먹어 보려고 하면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2배, 3배가 뛰어버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알게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제주는 최대 생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메밀 가공 공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평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해야 되니까. 도전 기술도 뛰어날 뿐더러 그런 기계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쌀, 가루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주에서 생산한 이 메밀을 네네. 굳이 강원도로 안 보내고 제주에서 가공할 수가 지금은 없나요?
여태까지는 사실 거의 저희가 생산을 해서 농사의 비중이 한 95%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돼 있죠. 뭐 저희 역시도 이제 가공 기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만으로는 상당히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대다수가 지금 유통공사나 농협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육지로 가서 대단히 어떤 대량의 가공 시설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메밀의 생명은 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42도 이상 올라갔을 때 제성분 역할을 못 한대요. 우리가 생산된 메밀을 올리지 않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대형화가 아닌 소형화 365일 조금씩 나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공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 소비자는 그걸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요구를 했다면 지금 다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된다. 즉 모든 게 기계화가 아니라 아까처럼 가공 기술조차도 대형화가 아니라 이렇게 소형 맷돌 형태로 이것을 하루에 뭐 한 10kg, 20kg만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직접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치는 상당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네.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메밀에 대한 음식 레시피 개발을 해달라고 해요.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하면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파스타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메밀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주에서 정말 맛있는 메밀 파스타만을 먹기 위해서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우리 옛날 할머니가 처음에 예를 들어 제 이야기를 빗대면 이 음식은 애를 낳고 첫 출산하면 할머니가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될 수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메밀가루로 해주는 첫 요리가 이 제주의 메밀조백이야 라고 해서 설명하는 그 두 음식에 사람들은 어떤 음식에 손을 드냐면 메밀조백에 손을 들거든요. 이런 제주의 이야기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모으는 그런 메밀 음식들을 저도 좀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